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불광대사라고 하는 존경받는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서책들을 다 읽고 외웠으며 불교 경전에도 능통하였고 심지어는 앞으로의 일을 점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생각한 그는 속세를 떠나서 조용한 한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근 마을에 사는 청년 하나를 가르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노승 한 명이 불광대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노승은 불광대사 앞에 절을 올리더니 알 수 없는 말을 중얼대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은 불광대사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이걸 본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어이 뭐지? 스승님 얼굴빛이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떤 일을 당해도 얼굴까지 저렇게 되실 분이신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확실해. 돌쇠는 불광대사의 얼굴빛에 몹시 걱정을 하였습니다. 불광대사도 그런 돌쇠의 걱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너를 걱정스럽게 만들었구나. 내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는지 아주 궁금한 모양이군. 사실 조금 전 왔던 노승은 이 산을 지키는 산신호랑이란다. 저렇게 사람으로 둔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세상에 그냥 힘없는 늙은 스님처럼 보였는데 호랑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런데 호랑이가 왜 스승님을 찾아온 거죠? 그게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산신호랑이 말고도 또 다른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산의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구나.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산신호랑이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산신호랑이가 말하기를 호랑이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구나. 무슨 나쁜 일이죠? 말해 주십시오, 스승님. 내일 아랫마을에 두 집안 사이에 혼사가 있다는데 호랑이가 밤에 신부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 신부의 기운이 강력하여 신부를 잡아먹고 힘을 키워서 이 산신호랑이를 없애고 나쁜 호랑이가 이 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러자 돌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내일 혼사가 있는 집은 저희 집입니다. 제 누이가 혼례를 올리는데 이럴 수가. 스승님 저희 누이를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니. 그런데 저희 누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시간 나면 무예를 연마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산의 대장부는 누이 앞에서 기도 못 편단 말입니다. 아마 호랑이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 그렇게 그 호랑이가 너의 누이를 노리는 것이다. 기운을 먹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산신호랑이를 노릴 정도면 보통 호랑이가 아니다. 아무리 기세가 좋고 기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쩌지 못할 것이니라. 이럴 수가. 그럼 어찌 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돌쇠의 물음에 불광대사는 가만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누이가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승님께서도 알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불광대사는 한참을 생각한 후 벗어날 방도는 있지만 무척 어려운 일이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돌쇠는 그대로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희 누이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불광대사는 금강경을 틀리지 않고 읽는 사람은 어떤 화라도 면할 수 있지. 하지만 도리어 틀리게 읽을 경우에는 화를 불러들이지. 그리고 불광대사는 금강경을 꺼내놓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돌쇠는 스승인 불광대사 앞으로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반드시 위험에 처한 누이를 구해낼 것입니다. 제가 꼭 금강경을 틀리지 않게 읽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에 불광대사는 제자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금강경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네, 물론입니다. 스승님 제가 그래도 수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금강경을 절대로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그럼 한번 믿어보자꾸나. 이 일은 너의 누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산의 모든 생물들이 생사가 걸린 일이다.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광경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돌쇠는 방법을 다 듣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는 곧장 자신의 집이 있는 산 아랫마을로 달렸습니다. 이 돌쇠의 집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부잣집이었습니다. 마침 집에는 신부의 예물과 세간들이 들어오는 참이었고 많은 손님들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집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도련님이 왔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아유, 도련님 벌써 공부가 끝나신 겁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누이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야. 돌쇠가 소리치자 웬 실성한 놈이 함부로 말을 짓거리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돌쇠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내 놈은 내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학문을 익혀 큰일을 하겠다고 산에 들어가더니 어찌 벌써 왔느냐? 공부를 다 마친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누이라고 혼례에 참석하려고 내려온 것이냐? 그럼 잘 있다가 다시 공부하러 들어가면 될 것이지. 어찌 와서 헛소리나 하는 것이냐? 돌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아들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절대로 이 누이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제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막기 위해서 급히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큰일을 말하는 것이야? 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상하게 말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아니 호랑이가 누이를 해친다는 게 그게 어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어찌 불광대사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한 거지?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의 큰 스님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불광대사가 한 말이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 아들의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우야, 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내믿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자 이 아들은 누이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누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광대 사람분도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어찌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리 와서 다른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겠다고 말을 해요. 너 아무래도 스승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그만 산에 내려와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보인다. 누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이라고요.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나 참 네 동생이 이 정도로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거라. 안 좋은 일은 피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누이는 워낙 성격이 드세고 강골이었기에 아버지는 한참을 누이를 설득하고 달래서 동생의 말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아우야,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후환을 피하려면 어찌해야 하는데? 누이가 물으니 돌쇠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누이를 여종들과 함께 한 방에 가둬 놓으세요. 그리고 절대 밤에 누이가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종들이 누이를 막아야 해요. 누이 성질이라면 분명히 방문을 박차고 나올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해요. 알겠다. 내 그리 시킬 것이니라. 나를 가둔다고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호랑이가 찾아오는데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으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우야, 네 말이 사실이면 차라리 내가 도망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나가서 호랑이랑 대판 싸우던지. 누이 호랑이는 둔갑도 하는 요물이라고요. 누이가 어디를 가든 쫓아올 거고 누이는 상대도 안 된다고요. 제발 제 방법을 따라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농으로 하겠습니까? 다 누이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동생이 언제 이렇게 애원한 적이 있었더냐? 한번 들어보자꾸나. 돌쇠야, 계속 말해보거라. 아버지와 누이께서 그리 준비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스승님께 들은 대로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호랑이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쇠의 말대로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뒤에 이 돌쇠는 초에 불을 붙이고 방에 앉아서 큰 소리로 스승님이 주신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객들을 이미 다 내보내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질 때쯤 갑자기
갑자기 밖에서 우레와 같은 호랑이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담을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와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금강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금강경 소리를 듣자 힘이 쭉 빠져서 다시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멈춰서도 안 돼. 반드시 내가 내 누이를 지킬 거야. 돌쇠는 끝까지 떨지 않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금강경 소리에 괴로워하며 잠시 마당에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힘을 다시 회복한 듯 벌떡 일어나더니 또 신부 방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쇠의 누이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갈 거야. 호랑이든 요물이든 오라고 그래. 내가 고작 호랑이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 건가? 답답한 상황에 성질이 난 누이가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가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종들이 누이의 팔과 다리에 달라붙어서 누이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문을 부술 기세로 달려들던 호랑이는 갑자기 다시 힘이 빠져서 픽 쓰러져서는 간신히 땅에 몸을 질질 끌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 상태로 기진맥진하여 누워있던 호랑이는 갑자기 또 벌떡 일어나더니 언제 쓰러졌었냐는 듯 맹렬한 기세로 신부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금강경 소리에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지나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집 앞을 떠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려고 용을 쓰던 누이와 그것을 말리던 여종들도 모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방 안에 누이와 여종들도 깨어나 정신을 차렸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밤새 벌벌 떨며 호랑이의 행동과 금강경을 외는 돌쇠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있다가 기어이 아들의 금강경의 힘을 잃고 호랑이가 돌아가니 그제서야 돌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장하구나. 장에 네가 호랑이를 물러가게 하였구나. 잘했다. 내 너를 믿지 않았는데 참으로 네가 큰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그때 방에서 누이도 나와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호랑이 어디 갔어? 나와 나오라고. 내가 꽉 잡아서 가죽을 벗겨줄 거야. 어디 감히 나를 잡아먹으려고 와. 이 누이는 당장이라도 호랑이를 잡으러 나갈 기세였는데 여종들이 팔과 다리 몸을 붙잡고 방으로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돌쇠는 누이의 목숨을 구하고 뿌듯해하며 다시 스승인 불광대사가 있는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금강경을 불광대사 앞에 내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인 불광대사는 아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다. 네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참으로 잘했어. 하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누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네가 호랑이의 힘을 잔뜩 빼놓았고 덕분에 이 산의 산신호랑이가 호랑이를 처치할 수 있었다. 방금 소식을 전하러 산신호랑이가 다녀간 뒤란다. 그리고 불광대사는 돌쇠를 천천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직 네가 공부가 부족한가 보더구나. 예, 제가 공부가 부족하다니요. 무슨 연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금강경 읽기를 3번이나 실수했다더구나. 불광대사의 말에 돌쇠는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세요? 전 다 맞게 읽었습니다. 한시도 눌를 떼지 않고 신중하게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불광대사는 조금 전에 산신호랑이가 와서 말해주더구나. 불경을 3번이나 틀려서 하마터면 호랑이가 3번씩이나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갈 뻔했다고. 어느 대목에서 호랑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었는지 기억해 보거라. 불광대사는 그러면서 제자가 내민 금강경을 다시 들어서 돌쇠의 품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제야 돌쇠도 호랑이가 방문 앞으로 뛰어들었던 3번의 상황을 기억하고는 바로 금강경을 보고 그때 읽었던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때 문장을 잘못 읽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했구나. 내가 어설픈 실력으로 자만했어. 정말 큰일이 날 뻔하였다. 그 후 돌쇠는 자만하지 않고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며 스승인 불광대사 못지않은 훌륭한 대학자가 되었고 그 뒤에도 늘 자만하지 않으며 학문을 닦는 데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 금실이 좋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 집안은 몰락한 양반집으로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과거의 급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이 어떻게든 남편을 입신양면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강가에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지만 이 남편은 물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착한 심성 때문에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칭송하고 대단한 이인이라 했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남편의 의로운 행동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사람을 구하고 저 세상으로 간 것이 평생안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서방님, 양반이면 뭘 합니까? 성심이 착하면 뭘 합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떠날 것을. 저는 이제부터 우리 외동아들을 위해 독하게 살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돌쇠라는 사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 또한 아버지의 성심을 닮아서 착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돌쇠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여느 남자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늘 활기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집에만 들어가면 세상 누구보다 얌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한 걸음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책 앞에 앉아서 글 공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쇠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돌쇠의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반드시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직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 관직에 올라서 꼭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들 돌쇠에게 늘 관직에 올라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였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서당에 가는 길에 물에 빠진 한 노인을 구하고 물에 잔뜩 젖어서 서당에는 못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도운 돌쇠의 착한 성품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저 세상에 간 돌쇠의 아버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온 돌쇠를 아주 화내며 매우 꾸짖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어디서 뭘 하는 것이냐. 뭐 물에 빠진 노인을 구해 아주 잘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당을 못 간 게냐. 노인이 나중에 네가 관직을 못 얻고 있으면 도와주신다든. 그리고 너에 대해 고마워할 거라 생각하느냐. 은혜라는 것은 그때뿐이다. 어머니, 그래도 어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답니까? 이 녀석아, 내가 지금 생각할 것은 남의 어려움이 아니야. 너는 너만 생각해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직에 올라서 성공할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한 너의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 되었고 나는 남편 잃은 과부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당에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돌쇠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늘 군말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홀몸으로 자신을 고생해서 키우는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컸고 자신 또한 관직에 올라 성공해야겠다는 각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돌쇠의 선행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큰 꾸지람을 듣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는 어머니는 아들 돌쇠를 몹시 칭찬하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너만 생각해야 한다. 너만 네가 성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돌쇠는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였고 그러다 보니 성품 또한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또한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돈으로 돌쇠의 책값을 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혼자 벌어 자식 글 공부를 시키며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집안 형편은 어려워졌고 어머니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돌쇠만 보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야, 이 애미가 무엇 때문에 이리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다 네가 입신양면하는 걸 바라기 때문이란다. 너의 입신양면을 위해선 이 어미가 고생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라.
그냥 너만 생각하거라.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집안 살림살이가 너무 안 좋아졌기에 어머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서 내다 파는 일까지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산에서 캔 나무를 팔러 마을 장터에 나갔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쑥닥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 한을 풀어줄 여인을 찾는다고. 아이 그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김진사 댁 3대 독자 외동아들이 병을 얻어 가지고 죽었는데 총각이었지 않은가. 그런데 외동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혼인 좀 시켜달라고 엉엉 울다가 죽었다고 해. 그래가지고 김진사가 죽은 자기 아들 시신하고 혼례를 올려주고 함께 하룻밤을 있어주기만 하면 돈을 무려 500냥씩이나 준다는구만. 세상에 시신하고 하룻밤을 말도 안 돼. 그래도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만.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길로 곧장 김진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진사를 만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진사 나으리 아드님과 혼례를 올리고 하룻밤 같이 있으면 500냥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떤 처녀든 혼인만 하고 내 아들을 신랑으로 삼는다면 말이지.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처녀도 혼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신이어도 혼인은 혼인이고 그리하면 앞으로 혼사길이 막히는 것인데 천금을 주더라도 안 할 것입니다. 아이 그럼 어찌하는가? 우리 아들이 혼인을 못한 한이 쌓인 채로 죽어서 눈을 못 감았어. 내가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영영 우리 아들이 눈을 편하게 감지 못할 것이야. 김진사가 고개를 떨구며 말하자 어머니가 바짝 김진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김진사 날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자네가 아니 자네가 하겠다고. 아이 근데 자네는 혼인을 하지 않았나? 예,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과부 신세입니다. 과부가 한 번 더 혼인을 하면 온갖 욕을 다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은 과부나 새색시나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처녀들은 절대로 혼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과부나 하겠지요. 어머니의 말에 김진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아들을 빨리 혼인시켜야 하루라도 한을 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처녀만 기다린다면 언제가 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긴 우리 아들이 혼인만 시켜달라고 했지. 꼭 처녀 새색시를 바란 것은 아니었으니까. 헌색시도 색시는 색시지. 그리고 자네 정도로 미인이라면 우리 아들도 아주 좋아하겠지. 김진사는 그렇게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의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에는 아주 진귀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어머니와 총각으로 죽은 김진사 아들의 시신이 혼인을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어머니와 김진사에 대해서 험담을 해댔습니다. 어머니는 혼례를 하는 전날 돌쇠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애미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분명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것이다. 나도 무섭겠지. 시신과 하룻밤이라니. 그런데 고작 하루일 뿐이야. 욕을 좀 먹고 하루 무서우면 돈이 생긴다. 500냥 돈이 생기면 돈으로 나는 또 돈을 벌 것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널 꼭 성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돌쇠야 더 이상 말릴 생각 말거라. 어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혼인을 할 것이야. 어미에게는 이것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란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도 더욱 독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약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그것은 오직 돌쇠를 위한 것임을 돌쇠는 너무도 잘 알았기에 그는 시신과 혼인식을 올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서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지만 돌쇠는 그것을 닦지도 않고 계속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예전의 돌쇠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신과 혼인한 어머니는 약속대로 500냥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힘없이 돌쇠를 부르는데 방에서 서책을 읽는 돌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구나. 그래야지. 자신을 위해 고생한 어머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만 읽고 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시신과 혼인식을 대가로 받은 500냥을 가지고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불려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졌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더 높은 이자를 부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뭄이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빌린 돈의 높은 이자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고 어머니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해도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돈을 불리고 또 제법 운도 따라주어서 어느새 인근에서는 딸을 자가 없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 또한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성적이 아니었기에 말단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어머니는 돌쇠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거라. 이애미가 여태 돈을 왜 모았겠느냐? 다 널 위해 그리한 것 아니냐? 내가 이 돈으로 널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당연히 그리하셔야죠. 제가 마을 사또만 된다면 그깟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돌쇠의 말에 너무 좋았습니다. 착하고 착한 아들이 자신과 같아진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어머니 덕에 한마을의 사또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로 부임한 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방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산 것 주제에 돈이 많은 놈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 자들이 어찌 재물을 많이 모았겠느냐. 모두 불러 모아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절대 무고한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돌쇠는 힘있는 양반은 건들지 않고 단지 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에 동꽤나 있는 상민들은 모두 돌쇠에게 끌려가 말도 안 되는 문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고 재물이며 땅이며 모두 돌쇠에게 빼앗겼습니다. 또한 양반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뒤에서 뇌물을 받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물들은 어머니가 한 것처럼 권력 있는 재상들에게 바치고 뒤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돌쇠를 보고 어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내 그리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지. 지금처럼 저렇게만 한다면 훗날 정승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돌쇠와 어머니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악행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돌쇠와 그의 뒤를 봐준 탐관오리들은 모두 하옥되어서 임금의 판결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포졸에게 뒷돈을 주고 옥에 갇힌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 말아라. 이애미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널 꺼내어 줄게. 이 어미를 믿거라. 그러자 돌쇠는 체념한 듯 어머니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만하면 됐습니다. 저보다 높은 재상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 고쳐서 살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경인 된 것도 모두 어머니가 가르쳐준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돈과 관직에 올랐지만 저는 항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힘들게 살던 어린 시절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있지 않아 돌쇠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착한 아들을 이리 만든 게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절에 들어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잘못된 모성애가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종종 이런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착한 성심의 돌쇠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옛날 옛적 신라시대 때 금광가야의 병에 걸린 늙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병을 알고 혼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 병이 중에 죽을 때까지 누워만 있을 것 같구나. 안 되겠다. 내 후대를 맡겨야 한다. 왕은 주변의 가장 충신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왕이 가장 총애하는 능력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충성을 바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왕을 보필해 왔습니다. 돌쇠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충직한 돌쇠의 아짐은 아무래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내 아들이 걱정이구나. 한참 철없는 나이인지라 자기 마음을 혼자 추스르지도 못할 걸 생각하니 그러니 자네가 내 아들의 양부가 되어주고 알아야 할 것들을 다 가르쳐 주게나. 그리 다짐해 준다면 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러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 왕자님을 저버리지 않고 충심으로 보필하겠습니다. 이 대답에 늙은 왕이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두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도다. 내가 죽은 다음 왕자에게 이거란을 모두 보여주게나. 모든 방, 모든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보물들까지 다 보여주게나. 허나 긴 복도의 끝에 있는 마지막 방만은 절대로 보여주지 말게. 거기엔 서쪽 나라의 공주 그림이 있으니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라. 만약 왕자가 그림을 보게 되면 첫눈에 반해서 스스로를 크나큰 위험 속에 빠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네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자가 방을 못 보게 하게나. 알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폐하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왕은 더는 여한이 없는 듯 잠시 후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늙은 왕의 장례를 치르고 왕에게 했던 다짐들을 뒤를 이은 새로운 왕에게도 하였습니다. 이전 왕께 충심을 다했듯이 전하께도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옵니다. 그리하여 이전 왕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돌쇠가 새 왕에게 말했습니다. 선왕 전하의 유산을 보실 시간입니다. 제가 전하께 아버님의 궁전을 보여드리겠사옵니다. 그래서 돌쇠는 왕을 데리고 궁전을 위아래 할 것 없이 구석구석 모든 곳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아들이며 화려한 방들이며 다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위험한 그림이 걸려 있다는 방만은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는데 어찌나 기가 막힐 정도로 잘 그렸던지 그림이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하여서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을 잘 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매번 이 방문 앞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자 새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이 방을 열지 않은 것인가? 거기엔 전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방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을 다 지겹도록 본 왕은 말했습니다. 궁전은 다 봤다.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울 정도야. 이제 이 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봐야겠다. 그러더니 왕은 문으로 가서 힘으로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왕을 뒤에서 붙들며 말했습니다. 선왕께 제가 이 방 안에 있는 것을 전하께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고 제 목숨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이러시면 전하나 저에게 큰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방에 못 들어가도 불행할 게 뻔하다. 내 눈으로 안을 보기 전까지는 밤이고 낮이고 애타할 것이니 자네가 이 방문을 열기 전까지 난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충신 돌쇠가 많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마음으로 열쇠 뭉치에서 방문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문을 열고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그림을 왕이 미리 보지 못하게 감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왕은 돌쇠의 어깨 너머로 그걸 보고 말았는데 서쪽 나라 공주의 초성화를 본 왕은 그림 속 공주의 아름다움에 놀란 나머지 기절을 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왕을 들어서 침대로 옮기며 슬픈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행이 우리를 덮치겠구나.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다행히 왕이 의식을 다시 차렸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차린 왕의 첫 마디가 이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초상화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인가? 서쪽 나라 공주의 초상화입니다. 돌쇠야, 첫눈에 반해버렸어.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나는 그녀를 얻어야겠다. 자네는 둘도 없는 내 충신이지 않은가? 나를 도와주게. 충신 돌쇠는 오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돌쇠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공주의 관심사는 온통 황금으로 채워져 있다. 들어싸웁니다. 그래서 공주의 물건들 의자며 접시며 잔이며 그릇이며 가구 용품들이 죄다 금이라 하옵니다. 전하께서 가지신 황금으로 우리나라의 금세공 기술자들에게 맡기시오.
온갖 그릇과 부엌 세간 등 이색적인 것들, 공주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완성품들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서쪽 나라로 떠나보시지요. 왕은 즉시 말대로 금광가야 내의 모든 금세공 기술자들을 모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왕은 그들에게 밤낮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휘황찬란한 금 가공품들이 즐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배 한 척에 모두 실은 돌쇠는 상인 복장으로 변신하고 왕도 눈에 띄지 않게 상인 복장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서쪽 나라 공주님이 살고 있는 도시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배가 거의 도착을 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배에 머무르시어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제가 공주님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 전하께서는 모든 금그릇들을 가지런히 배에 진열해 놓으시고 나머지 금 장식품들로 배를 꾸며 놓아주십시오. 그런 다음 돌쇠는 온갖 종류의 금 가공품들을 천에 담고 해안가로 가서 왕궁으로 나아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보니 소녀가 우물가 옆에 앉아 두 손으로 금 양동이를 들고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찰랑이는 물을 다 뜨고 돌아서려는데 낯선 사람이 앞에 보이자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이옵니다. 동쪽 나라에서 왔지요. 돌쇠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천을 펼쳐서 소녀가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어머나 정말 예쁜 금 장식품들이네요. 라고 외치더니 물 양동이를 한쪽 편에 내려놓고는 금세공품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공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금 장식품들을 엄청 좋아라 하시거든요. 아마 이것들 다 사겠다고 하실 거예요. 소녀는 돌쇠를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소녀가 바로 서쪽 나라 공주의 시녀였던 것입니다. 돌쇠가 가져온 물건을 보여주자 공주는 무척 기분이 좋아서 말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다 사겠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저 부자 상인의 미천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주인님께서는 밖에 선박에 계신데 이것보다 더 진귀한 금세공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껏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물건들일 것입니다. 그것들도 모두 가지고 와주세요. 제가 사드리지요.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에 실려있는 금세공품들이 너무도 크고 많은 양이라서 그걸 옮기자니 수일이 걸려도 모자랄 정도이며 그걸 다 보여주려면 아무리 방이 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자 호기심에 들뜬 공주의 입에서 마침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를 배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거기로 가서 당신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보물들을 직접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공주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돌쇠는 무척 기뻐서 즉시 공주를 배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림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공주를 본 왕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공주가 배에 오르고 왕이 공주를 배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들을 따라서 선내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 항해사에게로 가서 배를 즉시 바다에 띄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배 안에서는 왕이 공주에게 황금 그릇이며 처음 볼 만한 갖가지 금세공품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세공품들을 몇 시간에 걸쳐 들여다보느라 공주는 너무 좋아서 배가 육지 멀리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것들을 모두 다 구경한 다음 상인으로 변장한 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배의 측면으로 가보니 육지는 까마득히 멀리 보이고 배는 돛을 나부끼며 망망대해를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속았구나. 한눈 팔다. 이 상인의 계략에 빠지고 만 거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고 말겠어. 공주는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공주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인이 아닙니다. 저는 바다 건너 아주 큰 나라의 왕입니다.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어 그대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그건 당신에 대한 제 사모하는 마음이 과했기 때문입니다. 전 당신의 초상화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기절하고 말았을 정도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 달콤한 말을 듣자 이 황금 나라의 공주도 어느새 마음이 누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자 공주는 왕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새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왕의 아내가 되는 것에 흔쾌히 동의를 하였습니다. 배가 망망대해를 건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안 돌쇠의 눈에 큰 2마리 구간조가 날아와 배 갑판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간조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돌쇠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새나 짐승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능력을 모르는 이 구간조들은 안심하고 새들의 언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간조가 말했습니다. 왕이 황금나라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가나 보네. 그렇다더군. 하지만 아직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다던데. 못하긴 뭘 못해. 지금 저렇게 배 안에서 공주가 왕 옆에 같이 앉아서 웃고 있잖아. 그러자 첫 번째 구간조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럼 그게 왕에게 좋을까? 그들이 항구에 도착하면 말이야. 밤새 말 한 마리가 왕을 마중 나올 거야. 그럼 젊은 왕은 말을 당장 타고 싶어 할걸. 그리고 자기의 기마술을 공주에게 뽐낼 거야. 하지만 왕이 말의 등에 올랐다가는 미친 듯 내달리는 말 때문에 공중으로 나가떨어져. 왕은 2번 다시 공주의 얼굴을 못 보게 될 건데. 그럼 그게 왕에게 좋은 거냐고. 그러자 2번째 구간조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이 정말이야. 그럼 그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 누군가가 대신 재빨리 말에 탄 다음에 말을 검으로 찔러 죽이면 젊은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 하지만 누가 그러겠어. 게다가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온몸이 돌로 변하고 말 거야. 그러자 2번째 구간조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나도 하나 알고 있어. 말이 죽더라도 말이야. 젊은 왕은 공주와 혼연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일행이 성에 도착하면 큰 접시 위에 금과 은으로 짠 것 같아 보이는 아주 화려한 결혼식 의상이 놓여 있을 텐데, 하지만 의상은 왕이 걸치면 아주 뜨겁게 불타버리지. 그걸 모르고 젊은 왕이 옷을 걸쳤다가는 몸이 즉시 활활 불타버리고 말 거야. 그러자 첫 번째 구간조가 물었습니다. 아니, 빠져나올 방도가 전혀 없는 거야. 만약 장갑을 낀 누군가가 옷을 잡아 불에 던져 태워버리면 젊은 왕을 구할 수는 있지. 하지만 누가 그러겠어. 게다가 만에 하나 이 사실을 왕에게 고자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온몸이 돌로 변하고 말 텐데. 그러자 첫 번째 구간조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나도 하나 알고 있어. 만약 결혼식 의상이 불태워진다 해도 젊은 왕은 공주와 혼인하지 못할 거야. 혼인식을 하면서 연애가 시작되고 새 왕비가 춤을 추게 되며 춤을 추다 말고 갑자기 창백해져서 죽은 듯이 쓰러지고 말 거야. 이때 만약 누군가가 그녀의 목덜미를 빨아서 피 3방울을 뱉어내지 않으면 새 왕비는 아마 그대로 죽고 말 거야. 왕도 슬픔에 빠져서 결국 죽게 되겠지. 하지만 누가 왕비에게 그럴 수 있겠어. 게다가 이 얘기를 발설하는 자는 온몸이 돌로 변하고 말 텐데. 이 구간조들은 이와 같은 말을 주고받고 나더니 앞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어찌 이리 큰 시련을 주시는 건가? 그 대화를 모두 이해한 돌쇠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들은 것을 감추자니 왕이 불행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니 자신의 몸이 모두 돌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충신이었던 돌쇠는 그래도 주군을 구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내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할지라도 하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일행이 해안가에 다다랐을 때 구간조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매우 훌륭해 보이는 밤색 말이 그들 앞으로 튀어온 것입니다. 그 말을 본 왕은 공주에게 보여주려 하는 마음이 커서 왕이 말을 잡아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한 발 앞서 나아가더니 재빨리 말 등에 타서는 검을 꺼내서 말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신하들이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아니, 전하께서 타고 가시려던 명말을 저렇게 죽이다니 어찌 저리 무리할 수가.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잠자코들 이거라 그를 내버려 두거라. 그는 내 둘도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돌쇠다. 괜히 그러진 않았을 게야. 그리하여 일행이 궁전에 도착하자 홀에 큰 접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금과 은으로 빚어 만든 것 같은 빛가번쩍한 결혼식 의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그곳에 나아가 옷을 집어들려는 찰나에 돌쇠가 왕을 밀치더니
장갑 낀 손으로 옷을 집어다가 황급히 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신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저게 무슨 무리한 짓인가 하니 왕께서는 어찌 참고만 계신단 말이야. 전하 감히 전하의 결혼식 의상을 불태우다니요. 저자가 미쳤나 봅니다. 하지만 젊은 왕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는 쉽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뭔가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를 내버려 두거라. 그는 내 둘도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 돌쇠다. 왕은 신하들을 진정시키고 다른 옷으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엄숙히 올리고 나서 연회가 시작되어 왕도 새왕비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쇠는 구간조의 말을 기억하고 주의 깊게 왕비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왕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마치 죽은 것처럼 바닥에 픽 쓰러졌습니다. 그 즉시 돌쇠가 황급히 왕비에게 달려가서는 그녀를 들어올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잘 눕힌 채 무릎을 꿇고 왕비의 목덜미를 빨아서 피 3방울을 내뱉었습니다. 그 즉시 왕비가 숨을 다시 쉬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왕으로서는 그토록 충신이던 돌쇠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인가. 저자를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다음 날 아침 충신 돌쇠는 왕을 모욕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벌장으로 끌려왔습니다. 형벌장에서 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돌쇠가 말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은 남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전하. 그러자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렇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제게 내려진 판결은 부당합니다. 전 언제나 전하께 충심을 다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한 짓을 아직 모르는 것이냐. 돌쇠는 자신이 어쩌다 바다 위에서 구간조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왕을 구하기 위해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랬구만. 나의 둘도 없는 충신 돌쇠였구나. 나를 용서하라. 내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느니라. 여봐라, 당장 그를 풀어주어라. 하지만 돌쇠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마치고는 구간조들의 말처럼 갑자기 숨이 끊어지며 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왕과 왕비는 돌쇠를 붙잡고 다시 그를 되돌려보려 하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충신을 몰라본 것을 후회하며 돌로 된 돌쇠를 자신의 침실 곁에 갖다 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대할 때 이 돌쇠를 생각하고 신하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왕보다 더 성군이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돌쇠 같은 충신이 있다면 하시는 일들이 더욱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들 두 형제 중에 형은 어려서부터 수재로 소문이 날 정도로 영리하였기 때문에 끝내 과거에 급제하여 나중에는 큰 재상이 되었고 큰 돈도 벌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형제의 아버지가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기에 이 장남이 가진 땅은 밟지 않으면 마을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성격이 온순하고 아주 착하고 효성도 있었지만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형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동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 역시 착하기로는 아버지처럼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고 효성도 아주 극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한 돌쇠를 칭찬하곤 하였지만 워낙 이 집의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기에 자신의 딸과 혼인을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장가드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웃 마을에 사는 꽃분이라는 처녀가 이 돌쇠네 집에 시집을 오겠다고 나섰습니다. 꽃분이는 머리가 좋고 현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분이가 가난한 돌쇠에게 시집 간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이 꽃분이에게 돌쇠의 집에 시집을 가면 아주 힘들게 살 것이라고 만류를 하였으나 꽃분이는 서방 될 사람과 이 시댁 식구들의 인품을 보고 반했기에
시집을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장가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일이라 생각했던 돌쇠와 그런 아들을 걱정하던 돌쇠의 부모님들은 자진해서 시집을 오겠다는 꽃분이를 아주 기쁘게 맞아들였고 그렇게 이 가난한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얼마 후 며느리 꽃분이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부엌으로 가더니 망치를 가지고 붓두막을 톡톡 쳤습니다. 그런데 붓두막이 아주 쉽게 그대로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는 또 가마솥을 살살 두드렸는데 가마솥도 쉽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어이가 없이 바라보던 이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외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게냐. 왜 살림을 부수는 것이냐. 그러자 꽃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지요? 이 붓두막과 가마솥은 원래가 곧 망가지기 직전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쓰다가 망가지면 전부 제 탓이 될 것 아닙니까? 며느리의 당돌한 말에 이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맞는 말이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또 점심에 한상 가득 이 가족들에게 음식을 차려와서는 밥상 차려왔어요. 어서 드세요. 서방님, 사내는 잘 먹어야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은 점심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었으며 그만인데 특히 가난한 집에서는 점심까지 챙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에 나물이며 국이며 밥이 한가득 담겨져서 점심시간에 나왔으니 시어머니는 또 기가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꽃분이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꽃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께서도 어서 와서 한술 뜨세요.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요. 잘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너무나 당당한 며느리의 태도에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지고 어느덧 눈이 오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그럭저럭 먹을 걱정은 없었으나 겨울이 되니 집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남편 돌쇠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 무엇이요 무엇이든 말씀해 보시오. 서방님이 글 공부하시는 것은 별로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옷을 편하게 갈아입으시고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시지요. 돌쇠는 부인 꽃분이의 말대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자 이걸 챙겨가셔서 밖에서 구렁이 한 마리만 잡아다 주세요. 구렁이, 겨울에 어디를 가서 구렁이를 잡아온다는 말이오. 내가 비록 서책만 보며 살아왔지만 이 한겨울에 구렁이가 없다는 것은 내 알고 있소이다. 지금 나한테 농을 하는 게요. 그러자 꽃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걱정 마시고 나가보세요. 어디냐면 저기 뒷산에 있는 소나무들 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바위 밑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을 파보면 구렁이가 들어있을 겁니다. 꽃분이는 그러면서 커다란 자루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허참 그거 아니기만 해보시오. 내가 아주 그냥 혼군형을 내줄 테니 그래도 부인이 시키니 한번 해보겠소. 착한 돌쇠는 부인의 장난인가 싶었으나 말 그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뒷산의 소나무 숲에 가보았는데 정말 큰 바위가 있었고 아래 구멍을 파보니 과연 커다란 구렁이가 겨울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 뭐야? 진짜 구렁이가 있네. 우리 부인 대단하네. 어찌 이곳에 구렁이가 있는 것을 알았지? 돌쇠는 구렁이를 자루에 넣어서 집에 가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 부인 아이 정말 구렁이가 대체 뭡니까? 이야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찌 아셨소? 다 아는 방법이 있지요. 서방님 참으로 고생하셨어요. 꽃분이는 그러고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큰 댁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댁에는 왜 거기 가봐야 좋은 꼴 못 보니까 웬만하면 가지 말거라. 시아버지가 그런 며느리를 만류하였습니다. 아니에요. 꼭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꽃분이는 시부모의 만류에도 큰 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 꽃분이의 말에 모두가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말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형님 댁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큰 댁에다가 우리 집안 땅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제가 가격을 잘 쳐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사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어찌 그걸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팔았단 말이야. 우리 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거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며느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하여 물었습니다. 그럼 가격을 얼마나 받은 게냐? 세마지기 다하여 10가마니 받기로 하였답니다. 아이고 뭐라고 제값의 절반값밖에 안 되는 가격이야. 아유 망했구나 망했어.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인 게냐.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쌀을 받기로 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며느리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참으로 착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었습니다. 한편 이 큰댁인 장남집에서는 경사가 났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웬 갑자기 조카 며느리가 불쑥 찾아와서는 급하게 처분해 달라며 땅을 절반 가격에 몽땅 팔아넘기고 갔으니 이 큰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이 참으로 잘 되었구나. 요즘 안 그래도 통 재산이 늘지를 않아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이런 복이 너굴째 들어오다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참으로 기분이 좋구나. 그러다가 장남은 문득 자신의 생일이 며칠 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랜만에 동생 가족들을 생일 잔치에 초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아들 있느냐? 장남이 자신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장남에게는 돌쇠 또래의 아들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연유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내 동생 그러니까 내 숙부에게 땅을 샀다. 그 대금으로 쌀을 전달하는 김에 며칠 후에 내 생일 잔치에 오라고 말을 전하도록 해라. 아이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 칠복이가 하인이 수레에 쌀가마니를 싣고 돌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는 찾아온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조카 얼마만인가. 반갑게 맞이하는 작은 아버지를 보고 칠복이는 아버지가 전하라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래 생일 잔치에 꼭 가겠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우리도 쌀을 받은 걸로 얼마간의 음식을 좀 마련해 갈 터인데 혹시 생일 아침에 와서 가져가 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숙부님 제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남의 생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작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였고 며느리 꽃분이와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온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꽃분이가 갑자기 칠복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재수씨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데 그러십니까? 네, 저기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으니 잠시 가보시지요. 꽃분이는 칠복이를 데리고 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일전의 땅을 판 대금으로 받은 쌀가마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자루들이 푹 꺼져 있었고 꽃분이는 아직 풀지 않은 가마니를 갑자기 풀어 제꼈습니다. 자, 이것 좀 봐주시지요. 도련님. 칠복이가 쌀가마니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웬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구렁이가 아닙니까? 어찌 이 구렁이가 쌀자루에 있는 것입니까? 네, 아주버님. 지난번 아주버님이 가져다 주신 쌀자루에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업이랍니다. 업이라면 한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고 살림을 늘게 해준다는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댁에서 쌀을 누가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기로 잠시 뵙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저희 집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시지요. 비밀로 알겠소. 재수씨 그리하리다. 내 말 안 하겠소. 칠복이는 찝찝한 마음으로 음식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장남의 집에서는 생일 잔치 준비에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장남은 생일상을 받아놓고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가족들도 와서 축하해 주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잔치 내내 칠복이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 장남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이 기쁜 날에 어찌 하루 종일 한숨이나 쉬고 얼굴이 아주 죽상을 하고 있는 게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칠복이는 아버지에게 작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우리 살림을 보호해주고 늘려주는 업이 빠져나가다니 안 된다. 그런데 아버님, 재수 씨가 이 일을 자신의 집에는 비밀로 하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어찌 그랬는지 전 그것이 이상합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 우리 조카 며느리가 업을 우리에게 도로 넘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로구나. 얘야, 당장 가서 조카 며느리를 데려오너라. 칠복이는 곧장 달려가서 꽃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꽃분이가 도착하자 장남은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 우리가 준 쌀 말이야. 쌀을 도로 넘기려무나. 그 산 땅에 3배 되는 땅을 넘겨줄 터이니 어떠냐? 너도 이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냐? 그러자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큰아버님,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넘기거라.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럼 3배 말고 30배로 주시지요. 아이, 뭐라고 30배? 아니, 그럼 거진 백마지기 땅을 달라는 것이냐? 주실 수 없으시다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꽃분이가 벌떡 일어나자 장남이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주만 내어줄 테니까 당장 쌀을 그대로 돌려다오. 그제서야 꽃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서를 써주시지요. 문서를 가져가서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꽃분이는 구렁이가 들어있는 쌀자루들을 장남의 집에 보냈고 대신 약속한 땅 문서들을 늘 받았습니다. 꽃분이는 시부모와 남편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집에서 받은 땅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땅 문서를 보십시오. 엄청난 땅 문서를 보고 돌쇠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이 부인, 이게 웬 땅 문서요? 그것도 백마직이나 되는데 어디서 난 것이요? 어제 생일잔치에 음식도 마련해주고 와서 축하도 해줘서 고맙다고 큰 댁에서 보내왔답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이 큰 재산이 생겼으니 서방님께서는 살림살이 걱정 마시고 글 공부에만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살림 걱정 마시고요. 제가 이걸로 잘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좋구나, 좋아, 아주 좋아, 잘 되었구나. 형님께서 이리 많은 땅을 보내주실 줄이야. 아이고 이제 좀 살겠구나, 잘 되었어. 그렇게 며느리 꽃분이의 지혜 덕분에 가난했던 돌쇠의 집은 부자가 되었고 돌쇠는 이후에 살림 걱정 없이 글 공부만 열심히 하여 과거에 급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쇠의 집안은 갈수록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돌쇠의 집안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번에는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시청자님들도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집안이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